손석희의 저널리즘 에세이 장면들. 창비. 머리말. 옛 궁궐의 문지기들을 위하여. 풀종다리의 노래 이후 28년 만에 책을 낸다. 그동안 나의 필력이 는 것도 아니고 깊이가 더 생긴 것 같지도 않다. 그래도 책을 내는 건 뭐라도 좀 정리를 해둬야겠다는 나의 생각이 컸다. 풀종다리를 쓴 이후 이제 에세이를 쓸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아스라해졌다는 핑계도 한몫했다. 하지만 그 후 28년을 다 정리하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어서 미적거리던 중에 창비해서 그 정리의 범위를 대폭 줄여 제안했다. 그게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다. 그러다 보니 JTBC에서 일한 시기였고 그게 공교롭게도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였다. 바로 내가 뉴스 책임자로 앵커석에 앉았던 날들이기도 했다. 언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문지기론이다. 미디어가 정보를 선택하되 그 선택의 기준은 기자 개인, 그 위에 미디어라는 조직, 더 나아가 사회 자체가 정한다고 배운다.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의 기초에서 조직도 개인도 영향을 받아 정보를 선택하고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지기들이 행하는 저널리즘에 대한 의구심을 줄여주고 안도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든다. 요즘의 학교에서도 문지기론은 여전히 언론학의 기본일까? 세상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갈라져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데 저널리즘 어쩌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저널리즘이란 뭔가? 그것은 그냥 목에 힘주고 서 있는, 지금은 그저 구경의 대상인 옛 궁궐 앞 문지기와 같은 게 아닐까? 가끔 얘기한다. 나는 레거시 미디어 시대의 말석에 앉아 버티다가 운 좋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그래서인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내가 열거하면서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다. 미디어의 파편화, 진실의 개인화, 그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자기 확정 편향. 독자 여러분은 적응을 다 하셨는지? 반세기도 전에 나왔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좀 더 디지털 냄새를 풍기는 이름으로 바뀌어 기존의 기준들을 해체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이다. 이런 세상에서 본래적 의미의 저널리즘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가? 용기 있게 말하자면 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 본래적 의미의 저널리즘은 살아남을 것이다. 대중미디어가 태동했던 페니프레스의 시대에 온갖 선정주의가 만연했어도 오히려 이른바 정론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양단 혹 그 이상으로 나뉘어서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 쟁투를 계속한다 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합리적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가 수익 구조로 들어서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똑같이 쏟아내는 저급하고 극도로 뻔하게 정치 편향적인 기사가 굳이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공짜로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기사 가치에 따라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를 써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은 언론사나 그에 속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널리즘을 정치운동과 맞바꾸어 편가르기에 몰두하거나 혹은 끝없는 상업성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아는 정론에 복무하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합리적 시민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정말 암흑이다. 이 책이 주로 다룬 것은 저널리즘의 한 방법으로서의 아젠다 키핑이다. 이 표현은 내가 주장하긴 했지만 완전히 창의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이전의 의제 설정 기능은 이미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단지 의제를 세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의제를 꾸준히 지켜냄으로써 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다만 실제로 적용해서 그 성과를 얻어내지 않는 한 이상적이고도 취약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밖에 없다. 책의 일부에 주로 그 이야기를 담았다. 저널리즘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아젠다 키핑을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왔었고 내가 JTBC로 옮긴 것도 그 결과물이긴 했다. 물론 그 뒤로도 고민의 무게를 늘리는 일이 수두룩했다. 이부에는 그런 고민들과 함께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법론은 없는가를 모색한 과정도 다뤘다. 다음은 책을 쓰면서 유의했던 내용들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여한 장면으로 구분해서 썼다.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까지 쓰면서 주관적, 개인적 사념으로 흐르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장면은 나의 시계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책에서 다룬 사안들에 대해 특별히 후배 기자들에게 당시에 겪은 일을 따로 물어 쓰지 않았다. 훗날 같은 사안에 대해 그들 중 누구든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하게 될 터인데 내가 미리 그것을 가로채기 싫었다. 이미 드러나고 알려진 이름 외엔 가능한 한 밝히지 않았다. 함께 일했던 후배 기자들 역시 이름을 쓰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했다. 나로선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다만 내가 쓴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의견을 구했거나 상황상 꼭 필요한 경우엔 이름을 밝혔다. 또한 직함은 해당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썼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직함이 바뀔 수 있고 현직, 전직 등으로 달리 쓴 경우도 종종 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모두 적지는 않았다. 역사서나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 흐름은 정리해 넣었다. 책에서 JTBC는 대부분 JTBC 뉴스나 보도국을 칭한다. 그렇다고 뉴스 이외의 분야, 즉 예능이나 교양, 드라마 등을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가깝게 생활해온 그 분야의 동료들은 나의 이 말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때로는 드라마가, 예능이, 교양이 뉴스가 이룩한 저널리즘보다 훨씬 강렬하게 저널리즘을 실천해 왔으며 그들의 성취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책을 내는 데에는 이지영 씨와 박주용 씨 그리고 안재경 씨의 도움이 컸다. 책에 담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아는 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며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2021년 11월 손석희. 일부 어젠다 키핑을 생각하다. 프리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장면 1. 대한민국의 앵커는 무슨 휴대폰을 써야 하는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5년 초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소포가 하나 전달되어 왔다. 열어보니 삼성의 신형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간단한 메모도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앵커에게 아이폰을 쓰는 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삼성에 잘 아는 임원이었다. 그가 삼성으로 직장을 옮기기 전부터 오랜 기간 아주 가끔씩 밥을 먹던 사이였다. 각각 언론사와 재벌 기업에 속해 있다 보니 거북한 일도 있었으나 그것으로 친분을 해치진 않았다. 그렇다고 서로 도움을 줄 일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개인 대 개인이었다. 나는 뉴스를 진행할 때 스튜디오의 데스크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곤 했는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기종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도 그걸 보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자신의 회사 폰을 보낼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손에 익지 않은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미 새로 나온 버전의 아이폰을 구입한 터였다. 크기도 기존 모델보다 더 크게 나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룸의 데스크 위에 그다란 신형 아이폰이 놓였다. 그도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그날 받은 폰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무 탓하지 마시길. 그때는
김영란법도 나오기 전이었다. 굳이 다시 돌려보내는 건 결례라는 생각도 들었다. 안 그래도 당혹감을 느꼈을 터이므로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가 휴대폰을 보내온 것은 가만 생각해보면 나름의 뜻이 있어서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일종의 개인적 관계 복원의 표시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내 추측이 꼭 틀리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장면 2. 손 사장, 그거 내 보낼 수 있어요? JTBC에 와서 처음으로 구스나인을 진행한 지 3주 정도가 지난 2013년 10월 초순이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중요한 문건이 하나 있으니 직접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삼성 관련 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손 사장이 못 낼 거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다른 언론에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 의원이 내가 못 내리라고 한 그 이유가 뻔했다. JTBC는 어차피 삼성과의 관계가 있는데 낼 수 있겠냐는 뜻이었다. 그러면 그는 왜 그 문건을 내게 보내주겠다는 걸까? 그것 또한 뻔해 보였다. 일종의 역발상인 것이다. 삼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세간에 인식돼 있는 JTBC가 내면 반향이 더 있으리라고 봤을 것이다. 내가 삼성 관련 보도에 끄리낄 것이 없다고 공언을 해왔으니 일종의 시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까? 그러나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다. 첫째, 나는 이미 JTBC로 올 때부터 언젠가는 삼성 관련 이슈를 제대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의 인식 속에서 삼성과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JTBC라는 매체의 뉴스는 생존할 수 없다고 봤다. 그 시기가 심 의원으로 인해 담겨졌을 뿐이다. 둘째, 적어도 형식적으로 JTBC와 삼성 간에 아무런 고리가 없었다. 삼성이 중앙일보나 JTBC의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다. 물론 중앙일보의 태생이 삼성 쪽에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의 광고 집행이 중앙일보나 JTBC의 주요 재원인 것은 맞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다는 추정도 타당했다. 물론 지금은 적어도 JTBC에 삼성은 광고를 거의 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사주 간의 인척 관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론 매체로서의 JTBC는 삼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오해받고 공격당할 것이었다. 셋째, JTBC로 올 때 대외적으로 삼성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공언했을 뿐 아니라 대내의 최고 경영진에도 그렇게 공언한 바 있었다. 문건은 테이프로 칭칭 감싼 누런 대봉투 속에 있었다. 엔간히 중요한 문건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건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 그 안에 든 문건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것이었다. 제목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었고 여기서 S는 당연히 삼성의 이니셜이었다. 그리고 그 문건이야말로 향후 7년이 넘도록 삼성을 괴롭히고 관련된 전 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받게 됐으며 결국 삼성의 그 유명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게 한 단초이기도 했다. 또한 내겐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른바 어젠다 키핑의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게 한 시초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즉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전략은 무려 110페이지에 달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문제 인력을 감시하는 수준은 심각해 보였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 개인적 취향, 사내 지인, 자산, 심지어 주량까지 체크해서 이른바 백과사전을 만들었다. 누가 봐도 위법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맞설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이른바 사내 건전 인력을 사업장마다 선발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회사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물론 이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담당 취재부서장이었던 사회 이 부장에게 문건을 넘기고 확인 취재에 들어가 달라고 했다. 취재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다. 원래 이런 경우는 주변 취재까지 마치고 핵심으로 들어가는 법이다. 아마도 이 취재의 하이라이트는 삼성의 홍보실에 JTBC 기자들이 찾아가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날 홍보실에 들어간 기자들 중엔 훗날 내 후임으로 뉴스룸 앵커를 맡은 서복현도 있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JTBC의 기자들이 다른 것도 아닌 노조 무력화 관건을 들고 그룹의 핵심으로 찾아온 것은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기자들이 찾아가 해당 문건을 들이밀었을 때 홍보실 담당자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혹이었다. 전해들은 바로 그는 문건을 훑어보자마자 혁을 쑥 내밀었다고 한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보도를 사흘쯤 남겨놓았을 때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손 사장님, 아무래도 어렵나 보죠? 그러면 제가 한겨레 쪽에 넘길까 하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아예 심 의원까지 모셔서 심층적으로 다룰까 하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속칭 밀당을 했던 것 같다. 장면 3. 뱉어놓은 말이 있으시니 2013년 10월 14일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당일의 뉴스 런다운에는 톱뉴스가 공란으로 돼 있었다. 톱뿐 아니라 그 밑으로 몇 개가 공란이 이어졌다. 취재 자체도 극비였고 뉴스가 나갈 때까지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모르도록 했다. 보안 유지 때문이었다. 그 후로도 뉴스룸에는 이런 경우가 몇 번 더 있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태블릿 PC 때도 미투 때도 그랬다. 그럴 때마다 보도국 안팎에선 뭔가 또 큰 게 있구나 하곤 했다. 최고 경영진에도 당일 오전에야 알렸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사이 삼성 내부는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는 이쪽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겠으나 나는 어느 쪽의 반응이든 굳이 알려 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부임할 때 내게 보도에 관한 한 전권을 맡긴 최고 경영진의 약속은 그때 첫 시험 때에 올랐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는 것이다. 어느 임원이 뒤늦게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내게 했던 말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뱉어놓은 말이 있으시니. 장면 4. 반론은 마지막에. 뉴스가 시작되기 2시간쯤 전에 나는 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사이였던 그가 일과 관련해 처음으로 연락을 한 셈이었다.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하자면 우리 측 반론은 맨 마지막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 반론 다음에 출연하면 또 제 반론을 할 텐데 그때는 우리에게 더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편집금과 관련된 일이긴 했으나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은 대개 맨 마지막에 넣어왔으므로 굳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됐을 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뉴스는 노조 무력화 문건에 대한 보도와 심상정 의원 출연 그리고 삼성 측의 반론 등 모두 5곡지로 나갔다. 삼성의 반론 요지는 얼핏 보기에는 다급함이 드러났다. 그 문건은 삼성이 만든 것이 맞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기업 경영을 추구해 왔으며 애플, 구글도 노조 없이 글로벌 기업이 됐다. 이 문구는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 내 입으로 보도하면서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른바 백과사전이 휴머니즘의 영역에 속하게 됐다니. 그렇게 해서 JTBC와 삼성의 불편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내가 JTBC 뉴스를 시작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훗날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삼성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다. 장면 5. 어젠다 키핑의 프리퀄.
소식 들으셨겠지만 삼성 노조와해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대로 확정됐습니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중에 법조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 오이석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노조와의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의 전 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2021년 2월 4일의 일이니 무려 7년 4개월 만이었다. 내가 뉴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보도한 일이 뉴스를 떠나고도 1년여이 지나서야 마무리 지어진 것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3년 10월 첫 보도 이후 민주노총 등이 이 문건을 근거로 당시 이건희 회장 등 10여 명을 고발했고 삼성은 곧바로 문건의 존재에 대해 부정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해가 두 번이나 바뀐 2015년 1월에야 결과를 내놓았는데 출처가 안 밝혀지니 무혐의라는 것이었다. 그 후로 검찰은 당연히 별다른 수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이 노조 간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다. 더 극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2018년 2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수천 건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문건에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처 불명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검찰은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그해 9월에 32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와중에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까지 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삼성은 2020년 1월에 사내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원이 내부준법감시체제를 만들고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해 5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다는 선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뉴스룸은 바로 한 달 뒤 노조 탄압과 관련해 유죄나 실형을 받은 임직원들이 대래 영전한 사실 등 삼성의 이중성을 파고들었다. 보도국 내 기동취재팀이 집요하게 달려든 결과였다. 2013년 10월에 노조 무력화 문건 첫 보도를 기점으로 JTBC가 삼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을 때 이른바 평자들은 그 목적성을 의심했다. 손석희가 간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왔다. 내가 사조와 시청자들을 상대로 떠보기에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JTBC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겠지만 그 역시 결과로 말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 원컨대는 언론의 비판이 1등 삼성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삼성의 발전을 위해 비판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얘기다. 그냥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어떤 감정 따위가 개입돼 있을 리 없다. JTBC는 그 후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그때까지는 아직 성건 개념이긴 했지만 나로서는 어젠다 키핑이었다. 황유미 씨 백혈병 사망과 삼성, 반올림과 삼성, 최순실과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등 삼성이 뉴스룸의 키워드로 등장한 이슈들은 셀 수 없었다. 그리고 꼭 JTBC의 보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그래도 변화로 연결되었다. 다만 우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보도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보도라고 생각하는 데까지는 다다랐지만 사안이 있건 없건 보도의 장을 열어둠으로써 그 장에서 새로운 뉴스가 발굴되고 그것이 결국 공적인 어젠다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본격적인 어젠다 키핑의 개념을 실천하게 된 것은 다음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때였다. 그는 휴대폰을 보내온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내 추측대로 그것이 화해의 제스처였다면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은 셈이 되어서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오랜 인연이었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일이다. 사족.
삼성문건을 보도한 날 뉴스 제작부의 기자 이세영이 늦은 저녁 자리에서 내게 말했다. 선배,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건 그때까지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나는 변한 다음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잘 못 변한다.